오늘은 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양반과 어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처녀가 우여곡절 끝에 인연을 맺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도 함양군 아니면 북교리는 구암, 관북, 교동에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교가 있는 마을 교동에서 100m쯤 언덕 위로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아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은 조씨라는 사람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효자비입니다. 효자비의 주인공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쓸 수는 없었지만 비석을 세워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양반을 꼭지점으로 한 철저한 신분사회였지만 백정은 8천민 중에서도 제일 하층 계급에 속하는 신분인데도 특별한 효자였기 때문에 양반들이 후하게 대접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주옷이나 가죽신은 입거나 신을 수 없었습니다. 백정은 길을 가다가 비록 평민아이라도 만나면 길 옆으로 비켜주면서 그 아이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또 백정집 처녀는 시집 갈 때 가마를 타고 가거나 비녀 같은 장신구를 머리에 꽂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 백정에게 비석을 세워준다는 일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찌됐던지 사람들은 이 비석을 백정 비석이라고 불렀는데 그 자세한 내력은 이렇습니다. 조씨라는 사람은 원래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위하여 양반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자청해서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효행을 극진히 중시하는 조선시대라고 하지만 양반이 자청하여 백정이 된다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조씨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일생 홀로 지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머니가 앞 못 보는 맹인이라 자신이 결혼하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매일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정성을 쏟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탁발승이 집에 찾아와서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조씨는 스님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권해드리기가 무척 곤혹스럽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조씨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던 탁발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효자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려면 소에 간 1000개를 구해 어머니가 드시도록 하면 눈을 뜰 수가 있을 것이오. 알겠습니다. 소에 간 1000개를 구해 어머니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큰 소리를 쳤지만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 소가 귀한 시대에 값비싼 소에 간 1000개를 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소의 간을 구해서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드릴 궁리를 하던 조씨는 탁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백정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나 백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이란 8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이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씨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양반 신분을 포기하고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이 됩니다. 백정이 된 그는 각 고을을 다니며 소 잡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소를 잡아주고 간을 얻어왔습니다. 수백 리 길도 멀다 않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소를 잡아서 간을 구해온 것입니다. 10여 년간의 백정질로
어머니가 잡수신 소간이 1000개가 가까워지자 조 씨는 더욱 열성적으로 소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머지않아 어머니의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 조 씨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았고 마침내 마지막 1000개째의 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조 씨가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에 따라 장마가 길고 심해서 물이 범람하여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시간이 지나면 소가는 변질되어 못 먹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안타까워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조 씨는 소간을 움켜쥐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부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신선한 간을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게 해 주십시오. 조금 있으니 조그만 조각배 하나가 난데없이 위에서 떠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강상류에 배를 만드는 곳이 있을 수 없는데 어디서 이런 새로 만든 배가 떠내려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배는 효자의 정성에 감동하여 하늘에서 내린 배였을 것입니다. 사공도 없는데 그 배는 조 씨가 있는 강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배를 붙잡아 타고 장대로 강바닥을 밀어서 마침내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조 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배는 아들의 효성에 감복한 부처님께서 내리신 반야용선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강을 건너자 조각배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변하더니 강물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효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효자는 빠른 걸음으로 집에 달려가 소간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고을 사람들이 다 알고는 놀라게 되었고 마침내 조정에서까지 알게 되어 임금님이 효행비를 내리고 노대에 걸쳐 효자의 선행을 기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충청도 공주의 어떤 마을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래 금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처녀는 여자인데도 배를 타고 금강에 나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처녀는 매일 고기를 잡아 팔아서는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어 금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으니 처녀는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는 끼니마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처녀가 금강에 나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 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강물이 얼어붙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 어머니가 드실 것을 어떻게 구한다지? 라고 하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나면서 얼음판이 갈라지더니 그 얼음 사이로 커다란 잉어 여러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처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불보살에 감사하고는 그 잉어를 잡아다 장에 가져가서 팔아 곡식을 구하여 어머니께 진지를 해드렸습니다. 며칠 지나 식량이 떨어지자 처녀는 금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서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생각해 보았지만 음식을 장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끙끙하는 소리를 내며 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 약 한 첩 지어드릴 형편이 못 되는 처녀는 어찌할 줄 모르고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찌 된 일인지 쇠고기를 먹고 싶구나.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만 같다. 어떻게 하면 쇠고기를 구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처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부엌칼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칼을 다 간 처녀는 칼과 바가지를 가지고 근처 개울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장단지에 살을 베어서 물에 씻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것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고을 원님이 개울가를 지나다가 개울물이 뻘겋게 된 것을 봤습니다. 이상히 여긴 고을 사또는 이방에게 그 까닭을 조사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를 맡은 이방이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다가 어떤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녀가 자기 장단지 살을 베어 어머니를 봉양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원님은 의원을 불러 처녀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고 또 집도 지어 주었으며 나라에서는 금괴까지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 후로 그 개울을 혈운천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일이 있어 공주 마곡사에 들렸다가 자기의 장단지 살을 베어 국을 끓여 어머니를 봉양한 처녀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조 씨에게 소간을 구하여 어머니께 봉양하도록 하여 어머니의 눈을 뜨게 만든 그 스님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무언가 궁리하던 스님이 틈을 내어 저녁 무렵 그 처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처녀의 집 살인문 앞에 서서는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마침 모녀는 저녁을 먹는 중이었는데 스님을 위하여 저녁을 대접하고는 주무실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옆에서 살펴보니 처녀의 정성 때문인지 어머니도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루 저녁을 묵고 다음날 아침에 떠날 때 노스님은 처녀의 어머니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대에 찬 노파를 뒤에 두고 노스님은 서둘러 경상도 땅 함양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백정인 조 씨의 집으로 가서는 살인문 앞에서 시주를 구하였습니다. 조 씨가 쌀을 한 바가지 들고 나와서는 스님에게 보시하다가 놀라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만든 바로 그 스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스님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모셨고 방 안에는 이제는 눈을 뜬 조 씨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와 아들을 앞에 두고는 공주 처녀 이야기를 스님이 꺼냈습니다.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라 조 씨 총각은 얼굴을 붉혔고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남녀가 둘 다 결혼할 나이가 지난 노총각 노처녀라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정조 씨와 어부 처녀는 혼인했고 스님이 충고한 대로 신접살림을 함양 조씨네 집에 차렸습니다. 물론 조 씨는 장모님을 함양으로 모셔왔고 늙은 두 여인은 곧 다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부 처녀와 백정조 씨는 아들, 딸 낳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